자, 이어서 세 번째 정부에서 나온 문서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엠블렘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만든 자료이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교육부에 넘겨서 교육부에서 아마 이거를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하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교 학점제 2회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서 자체는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들만 갈무리를 해서 제가 이제 문서를 갖다 좀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고교 학점제 추진 배경 및 경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교 학점제 추진 방향, 세 번째 고교 학점제 제도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고교 학점제 추진 배경 및 경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2015 교육과정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반영되어 있는 그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그 일종의 선도학교 그리고 연구학교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 여기 추진 배경을 보면 그래서 2022 우리가 봤던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내용과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렇게 돼 있죠. 특히나 이제 앞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 나온 어떤 기술을 갖다가 재빨리 받아들이고 안착시켜야 하는 그런 현실 과제와 이제 직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그 이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구현됐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급격하게 교육계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 및 직업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감염병 유행 등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감염병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2년 반, 3년 동안 우리가 봐왔었잖아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이제 강요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학습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올랐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났던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깊숙하게 이제 교육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사실은 기업체에서 주로 이제 그것도 간간히 활용이 되었던 것인데 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수업이 보편화됐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이제는 이제 낯설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런 어떤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앞서 이제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교육의 창의적 상상력, 공감 능력 등에 대한 재조명. 글쎄요,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와 함께 에듀테크 활용, 개발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깊이 있게 조명을 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쨌든 혼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듀테크하고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학령 인구 및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감소하면서 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지역 지방 농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저는 현실화 됐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학령 인구 내지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이제 포커싱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노령 인구한테 혜택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진부한 생각이라고 하는 저는 진부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계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우리 앞서 봤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봤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구현을 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변화된 학습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넘어가네. 디지털 기반 컨텐츠를 통한 이해를 선호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짤방.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만 잘라가지고 선택을 해서 뭐 5분도 아니 10분도 아니 그것도 이제 짧다고 요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1분짜리 컨텐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런 어떤 기기들 특히나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습득을 하고 오락과 놀이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를 받아들이는 어떤 습성, 성향 자체가 그렇게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경향 그런가요? 저는 이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반영이 되면서 내가 봤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유출이 돼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는 이제 영화를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따라 붙어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20분 정도 보다 보면 또 다른 거 보다 보면 금방 1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죠.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게 짤방을 갖다가 이렇게 본다. 그거는 학습하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요.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적어도 그것이 내가
굳이 하고 싶은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 학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종의 탐구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습과 연관이 될 때 그게 진정한 학습이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과연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정부 문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서를 갖다가 꾸며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스러운 게 아주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엮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지털 기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절대 능동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정부와 일부 식자들의 그런 좀 모순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어쨌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교육과정제 다양화라고 하는 게 과제가 됐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대학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형 강의실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대학이 실제로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초중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20명, 25명짜리 수업을 하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백 명짜리 대형 강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해서 과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분명히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그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의가 운영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우리 흔히 먹방, 크리에이터,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를 갖다가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먹는 것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어떻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한 달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년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것도 일종의 직업이라고요. 차마 이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또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서 돈을 갖다가 또 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저도 그래요. 제 아이를 갖다가 대학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필요한 어떤 지식 내지는 역량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학과에 보내지 않는다면 굳이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고려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 다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로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어떤 경제 성장과 거기에 따른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갖다가 줄여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 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외의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유리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20명, 25명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뭐 교과서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급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불평등이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다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 진학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불평등 양극화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돼 있어요. 가 외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끔 돼버렸다고. 지금 예전에 적어도 10년 전, 15년 전에 그러한 방법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좋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의도와 전혀 달리 정말로 돈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한테, 그의 자제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대입 제도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로. 왜 중2병이 나타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단계에서 특목고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탈락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왜 중2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까요? 왜? 그때 되면 알아요. 그때 되면 안다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머리 빨리 갠 아이들은 가지고 있고, 또 그때쯤 이렇게 보면 이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끼리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특목고 가고, 어떤 아이들은 자립형 사립고 가고,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벌어져요. 그때 쇼크가 온다고요. 물론 그때 사춘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특목고에서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런 아이들이 검정고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보는 시험 자체로 나타나는 그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단계에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딱 들어가 보면 안다고. 걔네들이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내신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60% 정도가 돼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 자체는. 근데 그런 어떤 차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쏟아붓는 돈의 양이야. 공교롭게도 10년, 15년 전에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교육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아이들이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현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 참 불행한 일이에요. 참 불행한 일. 자,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을 담보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하겠다. 자, 이거 제가 결과적 평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교육 평등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사회학 쪽에서는 여태까지 초반에 조금 문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 교육사회학 쪽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제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지만 이 결과적 평등하고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심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재상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서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학생 주도성하고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학생 주도성. 앞서서 얘기했지만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혁적 역량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창의성, 문제 해결력.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갖다 창조를 하고, 이게 이제 학생 주도성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협동, 공감, 갈등 관리, 예, 긴장과 딜레마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변혁적 역량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책임감, 심의성. 요것도 변혁적 역량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학생 주도성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OECD에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그런 대화체로 얘기한다면 OECD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 학생 주도성하고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쓰고 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고교학점제 이제 추진 방향인데요. 두 번째로 그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자, 이 포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포용이라고 하는 말이. 자, 요거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문서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바로 그 시안에 있어서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포용사회의 학습체제를 지향한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를 통해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평가 체제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수평적 다양화를 구현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추진 방향이고, 두 번째는 진로 학업 설계 주체로서의 학생을 지원하겠다. 학생 스스로 의미 있는 지식을 모으고 진로와 학업을 디자인 나갈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설계하겠다.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교육, 진로와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적극적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학생들의 수요를 존중해서 개별화된 교육을 구현하겠다. 계속해서 이 개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자기주도성, 개별화 학습. 자, 답은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면 비대면 수업을 혼합을 하고 학교 안 학교 밖 교육의 혼합, 그래서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미래형 교수 학습을 구현하고, 학교 공간을 삶의 장소이자 학습의 장으로 재설계하고, 그래서 유연하게 그 공간들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왜 유연하라고 하는 게 생겼느냐? 바로 이제 고교 학습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교 학점제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학교를 일정 정도 모방을 한 거죠. 그래서 강의에 따라서 학생들이 움직여 다녀야 돼요. 우리가 대학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학년 일반에서, 교육은 3학년 일반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교육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3학년 일반이 사회과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3학년 2반은 국어과의 소설 읽기와 관련된 강의실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를 갖다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연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라버는 뭐냐?
학교 교육의 경계를 갖다가 이제 확장한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목 설계,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수 자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들만으로는 고교 학점제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강의를 갖다가 이끌어가기 힘드니 외부의 그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과 지역사회에 유능한 능력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걸 갖다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종합적 혁신. 결국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런 제도를 갖다가 본따 가지고 만들어 온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구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돼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봉사활동 조직들이,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봉사활동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조금 말 그대로의 봉사와는 전혀 다른 조직들입니다.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가 아니라, 우리 봉사 조직들 보면은 돈을 받고 하는 봉사 조직들이 꽤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자기네들의 인력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긍정적으로 굴러가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의 몸을 써가지고 봉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청을 했을 경우에 대학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교육들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교육들이 가능할까?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될 겁니다. 외부 자원들 한번 갖다가 쓰려면 다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부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능할지에 대한, 그리고 제대로 된 봉사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혁신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선생님으로 해서 학교에 갔을 때 이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중압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살펴보면 알아요. 뒤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도입 운영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갖다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주안점이 돼가지고 흘러갈 거냐, 준비해 갈 거냐, 실행해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요 네 가지입니다. 학교 규정 및 체제 정비, 규정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체제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지만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아까 유연하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어떻게 유연할 거냐, 학교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떠한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우리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생들의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을 갖다가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비롯해서 일련의 그런 어떤 교육 혁신, 새로운 어떤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진로 학업 설계 지도와 관련돼 있어. 특히나 진로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학에서도 어떤 것을 수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큰 과제잖아요. 학기 초, 학기 초는 아니죠. 학기 초가 바로 되기 전에 방학 기간 동안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 아니에요. 어떤 과목을 갖다가 들을 거냐, 인기 있는 강좌, 꼭 필요한 강좌 듣기 위해서 전쟁을 갖다가 치러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특히나 대학에 웬만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은 선택받은 분들인데 나름대로 인지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정말 다양한 층과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대로 어떻게 설계해서 지도할 거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대학교 가면 정말 큰일 났다고.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는 아니지.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가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거. 평가 내실화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수행평가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수행평가.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수행평가예요. 우리 수행평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요게 운영 방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요겁니다. 학교 문화 혁신, 교사의 역할이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요게 이제 제일 크겠죠. 여러분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의 변화의 필요성인데요. 학생의 진로 및 진로와 연계한 과목 선택이 다양화되고 학급 운영도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애들이 막 몰려다닐 테니까 학생 맞춤형 책임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겁니다.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역할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특히나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 및 과목 선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되고, 교수 학생의 평가의 실행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 교육과정 편성 운용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 형성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면 교수님들, 이런 거 만든 교수님들은 편해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상은 높으나, 자, 현실에서 우리 흔히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그런 말 많이 써요. 박박낀다고. 현장에서 박박기는 분들은 여러분들인데 이런 거 막 얘기를 한다고. 교수님들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과연입니다. 과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를 갖다가 안내해주고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도 조언을 해줘야 돼. 학생 한 명씩 붙들고 앉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국어 가면 국어만 가르치면 됐는데 이제 이거 해줘야 된다고. 자, 그리고 아이들이 어쨌든 이수를 해야 돼. 여러분들 아시죠? A, B, C, D 말고 P, N, P. 그러니까 패스, 난 패스가 있어요. 과목들 가운데서 패스, 난 패스. 난 패스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미이수 학생들 무지하게 나올 거라고. 자,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이제 졸업을 못해요. 자, 이것도 문제라고.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뭐 군대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F 맞아가지고 재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한두 개면 괜찮지만 막 너댓 개 나오면은 한 학기 정도 밀립니다. 일종의 이제 유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과목 선정에 있어가지고 얘 수준에 맞는 강의를 갖다가 선택을 해갖고 패스되도록, 그러니까 난패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결국 미이수 예방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학생의 미래에 대한 그 삶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미래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져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야. 이거 제대로 못하고 어쩌고 하면 비난이 올 거라고. 비난이 올 거라고요. 분명히 비난이 올 거라고. 학생 간수 제대로 못하면서 또 이런 데는 민감한 또 학부모들이 또 찾아오든 뭐 어떻게 되든 또 야지를 놓으면서 비난을 하면서 또 난리법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 전부 다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들이 담임교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나타날 겁니다. 꼼수들이 나타날 거라고. 아,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현행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행정학급별 담임 배정을 하거나 출교 관리하고 생활지도하고 학급 운영을 하면 땡이었어. 그리고 자기가 맡은 교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됐어. 근데 이제는 뭐냐? 근데 10명 내외의 소수 학생을 담당한다. 그렇게 되나요? 이게? 예. 이게 아마 이제 그 선도학교 내지는 뭐 이런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그런 예일 건데, 학생 멘토링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학업 성취 모니터링 중심으로 해서 미이수 예방을 해야 되고 복수로 담임제도 맡아야 되고 2, 3년 연인제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대요. 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큰일 났죠? 아주 큰일 났습니다. 자, 교과 교사의 역할도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되고, 어쨌든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역시나 미이수 예방에 힘써야 된다. 참 이게 문제가 될 거야 앞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다 학교에서 경험을 해봤을 테니까 미이수를 당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결국은 그 아이들이 유급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게 될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행 교사의 역할은 교과 지식 전달에 이제 주력을 하고 대입 관련 학생 변별 중심으로. 그다음에 단수 자격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어 과목 국어, 영어는 영어, 체육이면 체육. 그래서 국가 수준 과목 개설 정해져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그걸 하면 됐는데 이제는 학생 수요 반영을 수업 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국어과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제 세분화 시켜 갖고 거기에 맞는 세부 과목들을 갖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미수 예방. 자,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5단계 내지는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기에서 일단 아이들이 5단계의 최소한의 수준을 갖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복수 자격 활용. 그래서 제2 전공 과목을 갖다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수준에서도 굉장히 행정적인 업무를 비롯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교과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결국은 제2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적어도 그걸 갖다가 이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갖다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자, 역량 범위 수업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설을 한다.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진로 전담 교사예요. 진로 전담 교사.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담임교사협회에서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 및 이수 지도 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 반에 학생이 이제 과목들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진로와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도 좀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 진로 교육이라고 해서 진로 수업이라든가 심리 검사, 상담, 정보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 해주고 취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그런 어떤 공고문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아이들한테 안내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 진로 진학과 연계한 학생 학업 설계를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이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진로 변경, 과목 선택 변경도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현행 진로 교육 방식을 교육과정 이수 지도와 연계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현행 저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문서들만 잔뜩 만들어지는 거죠. 문서들만.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하느라고 아마 밤낮을 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학생 기록부 작성을 하고 또 학기 말마다 또 학년 말마다 그 세트 아이들 거 이제 수정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중압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서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 쪽에서는 그런 어떤 성과를 갖다가 반드시 문서화 시켜가지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문서 만드는 이 고교 학점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런 문서 만드느라고 또 밤을 샐 거라고 낮을 샐 거고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학생지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자 그래서 또 교육과정 담당 교사의 역할도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학교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갖다가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 연계, 학생 과목 선택 지원 등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자, 교육과정 담당 교사 저 보직이에요, 보직.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보직이에요, 보직. 그러니까 저 보직 사실 그렇게 맡고 싶지 않아. 왜냐면 저거 온갖 문서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교육과정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고생 굉장히 많이 해요, 학교에서. 근데 예전에 학교 내 교육과정 편성하면 돼요. 그 저 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브 타이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종의 형식적인 차원에서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획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별도의 또 다른 문서를 갖다가 또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등 학교 안팎의 자원 발굴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 또 전화 걸고 찾아뵙고 또 그분들 또 그저 할 수 없으니까 또 보수
들여야 되는 강의료 뭐 이런 것들도 책정해야 되고, 일단은 돈 문제가 게재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서들이 막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막 따라붙기 시작해요. 골치 아프죠. 또 그러면 이제 학교 이제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과 또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지고,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전문 연수를 갖다가 또 이수를 해야 돼. 시간 없어 죽겠는데 또 이거 이수해야 됩니다. 자, 제2 전공 과목도 또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것도 또 해야 돼요. 이 보직 맞는 선생님들은. 근데 이 보직 맞는 선생님들이 연륜이 많이 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런 보직은 연차가 낮은 분들이 주로 맡습니다. 학교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참들, 중급찬도 아니에요. 신참에서 갓 벗어난 교사들 죽어날 일이에요. 이런 일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학생 지도에 있어가지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문서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또 엮어가면서 뭔가를 갖다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교감 선생님의 역할도 변해야 된다.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 안팎의 소통과 협력체를 구축해야 된다. 업무 부담을 조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리더 및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나 나름의 이제 교육 철학과 뜻을 가지고 있는 교감 선생님의 경우에는 더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고심이 클 거예요. 고심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특히나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교감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교사의 길을 걸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행정직군에 이제 올라가신 분들인데, 그렇게 노력해왔던 20년, 30년의 어떤 자기의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이 교무를 통할하고 수석 교직원 지도 감독하고 학생 교육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아이들 이제 머리 쓰다듬어주고 요새 공부 잘하니 이렇게 인자하게. 근데 이제는 교육과정 운영 비전을 갖다 제시를 해야 되고, 학교 안팎 소통을 갖다 강화하고, 기타 현행 역할을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뭐 부담이 덜 할 수 있겠지만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을 갖다가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관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을 보좌하고 교무 관리하고 학생 교육을 하고 했던 데서 행정 업무 전담 및 교원 업무 경감을 갖다가 추진하고,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경감이 가능하겠어요? 교감 선생님 한 분이 뭐 얼마만큼 어떻게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등 수업 일부 담당, 그러니까 희망할 경우에, 그렇죠. 뭐 이런 것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걸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글쎄요. 글쎄요입니다. 저는 글쎄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여러 가지 경험상 그래요. 그런 어떤 선의와는 달리 현실은 악의적으로 흘러갑니다. 나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덜그덕덜그덕 흘러가요. 자,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역량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제2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보면 각 주체별 업무 분담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앞서 설명했었던 내용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첨부자료 붙여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 내용들이 말하자면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구체적인 방안. 근데 요게 반드시 꼭 고교 학점제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말하자면 학교 혁신, 학습 방법의 제고 뭐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염두에 두면서 요 내용들을 갖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학교에 이렇게 제시되는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 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들고 있어요. 개설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학교 지정 과목으로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개설 과목 수가 일정하죠. 변동폭도 작아요. 그랬던 것이 공통 과목 외에 학생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되고 개설 과목 수가 증가하고 변동폭이 이제 높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급 단위 이제 교실 수업 위주에서 선택 과목별로 이제 이동 수업을 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수업 장소도 학교 내 학급 교실 중심으로 했다면 학교 내 해당 과목 교실, 타학교 교실, 온라인 스튜디오 자택. 그러니까 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건데 농촌에서는 이런 것들이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 학교에 없는 경우에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찍 끝나게 될 경우에 근교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지금 대학에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평가 방식은 획일적이고 일제식 평가 경향 에서 과목 유형 등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경향.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한 30명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A, B, C, D 하는 거하고 5명 있으면은 A, B, C, D면 5명이니까 우리 이제 5단계로 나누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성취 수준에 맞게 전부 다 A 맞으면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가령 이제 수행평가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일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수 방식, 학교 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다면 학교 내 교육과정 외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등 이수 경로가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러한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다과목 지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연구활동 연수에 힘써야 되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은 혼자 자기가 맡은 과목을 갖다가 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2 전공 과목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그걸 갖다가 부전공의 형식으로 제2 전공 과목을 갖다가 이제 그 이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2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래 전공했던 분들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좀 더 깊이 있게 뭔가를 갖다가 진행시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령 내가 사회과인데 국어과에 있는 선생님 내가 이제 국어와 관련해 가지고 가령 제2전공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국어과 선생님의 어떤 도움,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래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교육행정 파트에서 피터 생게가 얘기하는
학습 조직이 있습니다. Learning Organization. 학습 조직. 제가 이거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요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나온 문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피터 생게의 학습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갖다가 형성을 해야 된다. 이제 공동 책임을 져야 되죠.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지금 선도학교라든지 연구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지만 어쨌든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이야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서로 잘 도우면서 극복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력적 학교 문화를 갖다가 이제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사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교사상은 교사 교과 지식 전달자, 학생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대입이라든지 진학 지도 전문가로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 학업 설계 안내자가 돼야 되고 교사 학습 및 평가 진로 설계 지원 전문가가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교사 문화가. 그래서 사실은 말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용어이고 개념인데 이 용어 개념이 주는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요 밑에 나오는 내용.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맡아야 될 전문적인 교과뿐만 아니라 제2 전공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부여되는 보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 나타난 어떤 보직에 따라서 내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러게 됐을 때 이런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분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배치를 해줄 것이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서 교원 업무를 갖다가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다시 나오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 또 내지는 요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지원 체제가 제대로 구축돼야 되고 과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과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 체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있죠. 요 교육행정 쪽에서 지금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의사소통에는 의사결정도 있고 그렇죠. 의사소통과 관련된 방법론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의사결정하고 관련해서는 합리모형이 한번 나왔었죠. 합리모형이 한번 나왔었고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번에 보면 이제 학생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돼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뭐 여기서 이제 방점은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기존 학생상은 타일적 관리의 대상이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동적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학습자이고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학습자이다. 그래서 적극적, 능동적 학습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처음 갔을 때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선배랍시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갖다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강의 꾸미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 얘기를 하죠. 어떤 교수님은 족보가 있어서 시험 보기 수월하고, 어떤 선생님은 너무나 읽어야 될 아티클들이 많아서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후배들 데리고 관심 있는 후배들한테 뭐 내지는 자,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가 우리를 갖다 좀 처음 들어갔을 때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다가온다는 거죠. 결국은 학생들이 일종의 도전 정신과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전부 다 선생님이 짜줘야 돼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몇몇 아이들 빼고는 여러분들 다 짜줘야 된다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애들이 미수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유급을 당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쟤는 절대 유급시키지 말고 쟤는 꼭 패스할 수 있도록 D를 맞더라도 D를 맞는 한이 전부 다 올 D를 까는 한이 있더라도 쟤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고등학교로 졸업시켜야 돼. 그 일념 참 그렇게 된다면 참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습에 있어 가지고는 학생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첫 번째야. 스캐폴딩은 나중 문제입니다. 스캐폴딩은 정말 나중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에 있어서 물론 스캐폴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잘 이끌어주는 선생님의 조언과 칭찬과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한테 다 통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교직에 대한 그런 어떤 일종의 우월감 같은 거를 갖다가 느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좋아야 돼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이 만났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고 그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고 선생님으로서 자부심이 쫙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바라기는 내가 이제 참 가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나의 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갖다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학생, 제자를 갖다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정말로. 그런 학생들 둘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 그 교직의 그 생활을 그런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좀 그러길 바래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또 나의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흡수해서 부족함을 갖다가 채워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문화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 잘 간수해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다 첫 번째 그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를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 학교 문화와 관련해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 구현이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의사소통 얘기했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민주적인 거죠. 그다음에 구성원의 역할 변화와 협력적 소통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선택형 교육 과정이 운영되면서 개인 맞춤형 진로 학업 설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 구조 및 업무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협력적 학교 문화로 개선이 될 때 바로 이제 학교 문화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고 서로 이제 상보적인 거예요. 좋은 학교 문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쇄신이 가능하고 앞서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학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로지도는 어떻게 하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서 학교 성장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문화가 이제 조성이 될 수 있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했었던 학교 운영 혁신과 관련해서 교사 역할 변화, 그다음에 협력적 문화 형성, 그다음에 학생 자율 책임 문화 조성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온라인 활용을 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이제 요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정리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학점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동선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공간 교육 과정이 이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습 공간이 이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공용 공간을 갖다가 활용성을 높이고 지원 공간의 복합성을 갖다가 잘 할 때 이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여러 교실이나 여러 공간들을 갖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하는데 이제 요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요 네 가지예요. 학습 공간의 유연성을 갖다가 이제 높이고 자원 공간의 복합성을 높이고 공용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공간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돼 있죠. 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고 돼 있죠. 그 앞서서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과정을 갖다가 이제 편성 운영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통해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자기주도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제 목적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겠다.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다가 이제 함량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에 어떤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선택 과목의 교과 영역 개방 정도, 학기별 학점 배분, 공동 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활용 등의 측면을 고려를 해서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주도적 진로 학업 설계 및 학습자로서의 학생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측면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학생에게 제대로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의 이제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부터 보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부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인간학교와의 연계 협력, 교사의 소통과 협력, 교사의 전문적 협력적 업무 체제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교육과정을 갖다 이수 지도를 하죠. 진로 탐색 및 설계 지도도 하고 과목 이수, 과정 지도, 학업 설계 및 과목 선택 지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옆에서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서 진로 개방 역량도 키워지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도 키워져서 학생이 잘 되게 된다. 참 보면 이런 거 잘 그려요. 이런 거 굉장히 잘 그려. 이런 거 잘해야지 잘 나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직업 학업 설계를 갖다가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거를 갖다가 운영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향 나와죠. 방향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앞서서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체계적 직업 학업 설계 지도라고 해서 지도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 5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를 하고 과목 선택 지도를 하고 과목 이수 설계 지도를 하고 학업 관리 지도를 하고 진로 변경 지도를 하고 여기 이제 나오죠.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그 다음에 주요 담당 교사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진로 집중 학기제를 갖다가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상고,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상고 공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름들이 이제 좀 바뀌어 있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되면 이런 걸 해줘요. 그러니까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을 줘가지고 미리 이제 공장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가지고 미리 이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진로 집중 학기제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학생 수업 평가 내시라. 그러니까 학생 수업을 하고 이제 저런 것들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지도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 뭘 수강할지 갖다가 결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수업에 따른 이제 평가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우리 이거는 봤으니까 그럴 거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갈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셔야지 아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피드백 형태의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발표도 하고 상도 주고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 과목 운영 준비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교사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공동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간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교사 전문성 신장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것도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절차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학업 성적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미 개발된 성취 기준을 검토해서 교과별 성취 기준과 학기 단위 성취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을 근거로 교수 학습 및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수업 및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평정을 해서 성적을 선출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활용
수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들이 앞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온라인 수업의 유형과 운영 형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있고, 과제 수업, 수행 중심 수업이 있어요. 이거 일종의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방안 요거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다시 나옵니다. 온라인 활용 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 교수 학습 준비는 어떻게 하고, 교수 학습 운영은 어떻게 하고, 학생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자, 이것도 역시나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구체적인 방안. 제가 그 첨부 자료 올려놨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앞서 했었던 과정 중심 평가 및 성취 평가 내실화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이고, 교수 학습과 일관성하는 평가이다. 그래서 핵심 역량 함양, 그 다음에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제 강조가 되고, 그래서 선원수령 평가하고 수행 평가를 확대하고, 여기 정의적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인적 평가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고교 학습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돼요. 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완전 학습 모형하고도 연관이 되고,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고,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게 이제 혼연일체가 될 때, 말하자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지향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라고. 이건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고, 자, 여기 이제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성취 기준에 기반을 뒀고, 수업 중에 이루어지고 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평가예요. 지식, 기능, 태도. 예전에는 지식과 기능만 평가를 했다면 태도까지, 그러니까 정의적,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을 한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 과정 중심 평가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과정 운영 절차하고 관련된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봤던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1단계, 2단계, 3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학생 책임 지도 강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렇게 돼 있죠. 책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미이수자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입하는 원래 어떤 취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대학 교육과의 어떤 연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 수준의 그런 지식,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보다 적응하기 쉽고,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갖다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에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자발성, 능동성,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데 고교 학점제를 갖다가 전 고등학교에 했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죠. 왜? 일정 수준이 안 돼,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처럼 사범대학교 갈 수준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됩니까? 몇 등 정도? 아니 전교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냐고요. 답 딱 나오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도 어려워하는 게 학점 관리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강의를 갖다가 수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 고등학교에 확대한다?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책임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겨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보태주고 또 보태주고. 자, 그래서 실제로 고교 학점제가 그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과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덜컥 제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당장에 이제 몇 년 안 남고 이제 확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자꾸 이 책임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 밑에 나오죠. 과목 이수의 질 관리.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질 관리보다도 남 패스자들을 갖다가 안 만드는 게 지금 더 과제일 거예요. 이게 더 과제일 거라고.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특정 과목의 학습 결손은 추후 선택 과정에서 누적되어 만회하기 어렵다. 남 패스가 남발이 되잖아요. 분명히 특정 아이 군들에 이제 몰려 있을 거예요. 그 남 패스를 남발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어가지고도 현행에 있어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자꾸만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써서 여러분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최소 성취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 중심 평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5단계, 3단계. 이제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의적 영역 뭐 향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뜻만 높고 이상만 높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세하게 다시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및 평가 계획을 하고,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을 해서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하고,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를 하고,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절차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낙인 효과. 우리 교육사회학 시간에 이게 뭡니까? 미도달 예상 학생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사실 선생님들한테 일종의 아이들한테 낙인찍기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이거 아니더라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행의 것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가 시험 못 보면 못 본 대로 그냥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를 갖다가 어거지로 사실은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거지라고 하는 게 상벌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육체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정서적 학대도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윽박질러서도 안 되고, 약간의 그 욕설을 섞어서 하면은 당장에 동영상 찍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학생을 파악을 해서 이 예방지도 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 관련된 거 다시 이제 나옵니다.
뭐 읽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취평가제. 이게 준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준거. 절대평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테리온. 그래서 절대평가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던 과정 중심 평가이고요.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갖다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성취평가제. 그래서 여기 평가 신뢰도를 제고할 때 유의할 점, 요거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지금 이 평가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될 거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채점 기준을 명료하고, 평가 실시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동일 과제에 대해서 여러 교사의 교차 채점을 하고, 채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채점 전에 채점자 간, 채점 완료 후에 채점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과정을 진행을 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평가 역량을 제고한다. 자,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평가의 신뢰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수행평가가 맡고 있는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신뢰성이잖아요. 객관성과 신뢰성. 자, 이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거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까지 해가지고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고교 학점제 우리 이 문서에서도 확인하지만은 2015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향성, 그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나온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취 평가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고교 학점제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들,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